KBS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20, 30대 여성의 표심이 단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이대남에 가려져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의 표가 결집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와 여성이 보여준 표심의 의미 등에 관해서 주간 똑똑똑에서 젊은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사는 것만큼 생을 마감하는 과정도 잘 밟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보다 커지고 있죠. 이 연장선상에서 호스피스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요성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해온 분입니다. 김여한 전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초대를 해서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또 의사로서의 경험과 배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3월 11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 첫 코너는 주간 똑똑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들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잘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대 대선이 끝나고 저희도 이제 대선 후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2030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좁혀서 저희가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당선인이 확정된 직후에 솔직하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좀 아주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진성 편집장부터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혐오와 성별 갈라치기를 전략으로 세웠던 후보가 아슬한 차이로 이제 접전 끝에 당선이 돼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회의감이 많이 들었죠. 네. 특히 또 0.7% 같은 근소한 차이로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양지혜 활동가. 네, 저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달갑지 않지만 사실 절망스러운 건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선거를 진행하고 바라봐왔던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너무도 강한 기득권임을 깨닫는 선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성평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가져가지 못했고 그쵸. 막판에서야 사실은 여성 정치인들을 내세우며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에만 몰두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이든 자신이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의제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포기하는 지점들을 보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봤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더라도 잘 지는 게 사실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잘 지지도 못했고 그랬을 때 이 윤석열 후보의 혐오와 차별의 정치 속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게 저를 좀 절망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더라도 잘 지는 게 중요하다. 정말 선거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특히 2030에 대한 분석들이 지금 분석 기사들이 여러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이 속한 나이대 아니에요? 바로. 맞아요. 네, 당사자니까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 표심을 보면서 그 배경과 의미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이번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이기도 했던 그렇죠. 20대, 30대 이제 청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당사자로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투표권이 올해 처음 생겼나? 약간 이런. 네, 우리는 지금까지 언제나 투표권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이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지른 것이 이미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인 이 투표 참여자이자 정치 참여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라던가 이제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도 네. 20대 청년을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20대 남성들이 대표
투표로 호출이 되고 그렇죠. 20대 청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했다는 점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투표에서는 좀 네. 누군가에겐 이 투표가 생존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기 위한 투표였다는 것이 2030들의 투표에서 좀 선명하게 드러난 둘 다 사실은 차이점이라고 참 생각을 슬픈 해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투표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네. 방향이어야 하는데 생존을 도모하고 싶어서 아니면 혹은 망한- 실질적인 두려움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어서 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이런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좀 그렇죠. 반페미니즘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막판에 이제 이 표를 의식하면서 소위 말하는 쪽지게 벼락치기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게 이제 성평등 공약을 쏟아내는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 표현이 왜 이렇게 웃기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일종의 전략 투표를 하게 된 것이 이번 선거의 좀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네, 여태껏 여성들이 투표를 했건만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어리둥절하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지금까지 안 투표를 했던 것처럼. 했건만. 네. 그림자도 아니었는데 네. 예,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일단은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으신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양재활동가께서? 네, 저희가 네. 선거 운동의 과정에서 계속 여성 청년을 지우는 선거를 마주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2030 여성의 표심이 주목받은 게 정말 이례적이다. 청년 정치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얘기되는데도 2030 청년은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제 주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주변 동료들은 소신 투표하는데 이재명 투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전략 투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 부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생존과 직결된 내 일상이 후퇴할 거라는 두려움이 컸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제 주변에선 의료 민영화될 테니까 건강검진 다들 5월 안에 받아라. 이런 좀 자주적인 블랙 코미디가 그랬군요. 유행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저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왜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토대가 너무 미약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너무도 취약해서 맞아요.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너무도 삶을 많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2030 여성이 결집해서 우리가 표가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건 되게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표로 남지 않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직접 자기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번을 기회로 또 젊은 여성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특히 앞서 전략 투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어떤 전략적으로 막판에 영입한 추적단 불꽃의 이 박지연 여성위 부위원장 힘이 크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박원순이나 안희정, 오거돈 같은 주요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이에 대한 당의 대처 때문에 여성들의 신뢰와 표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불과 한 달 전에 합류한 박지원 부위원장이 이제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를 고발하는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는 박지원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네. 이제 뭐 합성 같은 걸 노리는 범죄자들이 이미 신상이나 얼굴을 많이 찾고 있는 상태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벗으면서 쉬운 예, 결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권희숙 의원 등이 이제 제 역할을 해내면서 초반보다 비교적 이제 성평등 정책이나 발언 등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뭐 좋아서 뽑아준 게 아니라 그냥 최악을 견제하기 위한 투표였고 네. 박지원 부위원장이 그 캠프 안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만 내부의 평가로는 좋아하면서도 함께하기를 원하면서도 당내 성폭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막상 당사 그 관련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갖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여성 정치인들을 응원하기에 앞서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여성들이 소신을 가지고 투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을 사과해야 한다 생각해요. 네. 누구도
여성의 최선이 되지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투표에서 생존을 위해 투표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페미니즘에 투표하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는 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나 혐오나 차별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새로운 비전이 더욱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정말 다 새겨 들으셔야 돼. 양당이 다 새겨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이대남 전략이라는 걸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과연 실패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대 남성 공략이라고 했을 때 20대 남성을 공략하는 방안으로 이런 성별 갈라치기나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방법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효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선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대남 공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특정 남성 커뮤니티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목소리가 높은 소수가 좀 과대대표되는 것이 있지 않았냐. 예. 정치권에서 이를 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1번을 찍느냐 2번을 찍느냐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1번 남과 2번 남으로 구별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20대 남성이라고 해서 이러한 성별 갈라치기나 혐오에 동의하지 않는 남성들 또한 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알았으면 하고요. 네. 즉각적으로 반응이 좋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생존과 행복에 필요한 정책을 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입에 발린 그런 멘트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정책을 하느냐 그것을 더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 가지는 해악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사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가능성을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느끼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여가부 폐지 같은 공약의 경우에도 여가부 폐지 이후에 그런 비전이 뭔데? 라는 질문에 그렇죠. 대해서 대답을 못하죠. 예. 그런 것처럼 혐오와 차별을 통해 결집된 표는 누군가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의 힘이 표에서 나오는 건 맞지만 이건 표를 얻기 위해 뭐든 하자라는 게 아니라 표를 던지는 개개인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표심이라는 건 사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후보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뭔가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 그 뒤에 있는 그 비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아마 국민들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게 아니었을까. 사실은 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또 보도 나오는 내용 중에 주목할 것이 심상정 후보에게 지금 이제 그동안 여성과 소수자를 많이 대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많은 후원금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도대체 후원금 보낸 사람들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마음에서 보낸 걸까? 궁금해지네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이제 뭐 소위 팔을 자르는 마음으로 전략 투표했다는 온라인 글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동의를 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던 그렇죠. 여성 유권자들이 혐오와 차별을 내세우는 후보를 저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략 투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치 않는 투표를 해야 했던 것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리고 그래도 대선 레이스를 완주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좀 복합적인 여러 마음으로 이제 후원금으로라도 보내면서 이 정치인의 영향력이 단순히 이 득표율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보낸 마음이 크다고 봅니다. 네. 혹시 또 좌절하거나 뭐 또 다음의 행보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어찌 보세요? 저는 2030 여성들의 굉장히 많은 아주 뚜렷한 정치적 지지의 행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2030 여성들이야말로 이 전략 투표를 했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싶어 했던 정치적 주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보정당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 친구들이 너가 거기서 고생하고 있어서 그냥 안 될 거 아는데 뽑았어 라고 하거나 고생하고 있는 거 아는데 윤석열 되는 거 싫어서 뽑았어 이런 연락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죄책감 혹은 서러움 그럼에도 응원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여전히
페미니스트로서 정치 진영에서 등장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많은 이들이 일상 속에서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스트로 후보로 나서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어려운지. 네.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감수한 여성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진보정당 얘기를 해주셔서 마침 그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얘기들이 이번에 유난히 선거 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소수 정당들이 어떤 득표율의 한계를 가진다는 걸 이제 눈으로 또 목격하게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서 이런 진보정당 후보들이 꺼내든 의제들 중에 좀 저희가 눈여겨봤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들도 좀 짚어주시고 존재의 의미라고 그럴까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네, 아무래도 이번에 거대 양당 체제가 더 두드러져서 전체표의 96%가 양당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신 투표를 하겠다는 이들에게 사표라는 둥, 네. 오히려 이제 경쟁당에서 이 소신 투표를 권유하는 등 굉장히 소수 정당 지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좀 오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투표는 1등만 뽑으면 나머지는 다 지는 게임이 아니라 표를 통해 유권자의 요구를 드러내고 정치적으로 필요한 담론을 형성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진보 정당이나 소수 정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인과 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더 많이 진입하는 기회를 만들고 언제나 나중으로 밀리는 그런 소수자의 권리나 기본소득, 기후변화 의제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정치화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번 선거를 하면서 진보 정당이 사회의 금기를 깨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진보의 금기가 깨졌나. 사실 진보가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진보의 금기가 정규직 노동자에 머물러 있는 노동정책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주사일제 복지국가나 이백윤 후보가 제시한 국가 책임 일자리 1천만 개 같은 공약은 사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공약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지 않거나 불안정하게 일을 하는 많은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진보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기본소득 후보에 대한 좀 주목과 지지가 필요한 선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뭐 젊은 층 남녀 유권자들이 뭐 정반대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선택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공존의 방법은 과연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이 갈등의 결과로 나온 선거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일단 사실 이번 선거와 선거 이후에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은 지금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나 여러 가지 뭐 혐오 범죄, 혐오 발언 이런 것 차별들을 좀 사회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을 일이라는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에 그렇죠.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통합의 정치라는 건 차이를 없애버리고 갈등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주의 운동, 페미니즘 운동이 해오려는 정치는 시민들을 여성들을 이익 집단으로 갈라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는 정치고 모두의 삶이 다 같이 한 발짝 나아지게 하는 정치라고 생각해서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많은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대선 결과와 2030 여성의 표심에 담긴 의미를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양지의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